자,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수시 원서를 쓰려면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잖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나의 수능 경쟁력, 이 질문 많이 합니다. 3월 학평부터 5월, 6월 평가원, 7월 학평, 9월 모평. 물론 마지막 9월 모평은 가채점이긴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이 위치는요, 원점수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원점수라면 대체로 이 9월 모평이 가장 위에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 등급 정도, 상대적인 위치를 지금 보는데,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이런 화살표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인 거죠. 대체 내 점수는 어디인가? 그러면 평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6월과 9월만 보고 학력평가는 보지 말아야 될까? 이러한 경쟁력에서 궁금해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평가원 성적과 학력평가 성적을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봐주세요라고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학평은 잘 보다가 평가원에서 좀 등급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단 말이죠. 아, 그러게요. N수생이 들어오다 보니까 등급이 떨어지네요. 근데 이걸 단순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그럼 적어도 쉽게 보정하는 방법이 약 제가 편의상 직관적으로 0.5등급 정도는 떨어뜨리세요라고 지금 놨습니다. 만약에 3월, 5월이 수학이 2등급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6평에 막 3등급이 나와요. 자, 그러면 대체로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그 학생은 이미 3월과 5월의 학평에서 2등급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으면 그 점수 주저앉아서 3등급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2등급이었는데 2등급인 경우는 대체로 2등급 상단 부분에 있던 좋은 2등급인 경우는 2등급을 버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표를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왜 등급이 요동을 치는가를 볼 때는 얘처럼 보정을 한번 해보시면은 나름대로의 학평시험과 평가원 시험의 일관성 있는 흐름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 2개만 불안하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머지 학평 점수도 보정을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능 경쟁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평가원의 성적 비중 좀 더 높이셔야 됩니다. 즉, 이왕이면 볼 때는 어디에 더 가중치를 많이 둬야 되냐면 평가원 시험의 등급, 100분위 쪽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수시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건 수능을 보기 전에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수능에 대한 기대치, 나의 수능 경쟁력을 예측을 하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나의 수능 목표, 내 경쟁력을 어떻게 보는 경향들이 있냐면 나의 수능 목표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에 1등급이 나와봤으니 5월에 수학이 1등급이 나와봤으니 이렇게 해서 가장 잘 본 시험의 베스트 등급을 조합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능은요. 여러분이 봤던 모의고사들, 그러니까 과목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조합들을 베스트로 받는 경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의고사 하나하나가 각 과목별로 최고치를 받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긍정적으로 1등급을 받아본 적이 있었으니 너도 잘하면 국어 1등급, 수학도 1등급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나의 수능 경쟁력을 잘못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유의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세 번째입니다.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마치 그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요. 정시 지원 가능 라인은 수능 최저 수준의 점수보다 훨씬 높습니다. 학교들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요. 뭐 고려대 일반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4과목이 다 들어가긴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 주요 학교 중에서도 2합 4, 2합 5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즉, 전 영역 중에 2과목만 체크를 하는데 2과목만 시험을 잘 보고 그 학교를 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왠지 수능 최저만 될 것 같으면 거기 갈 것 같아. 쓰는데
그러다 보면 원서가 막 상향 지원이 돼버려요. 그러다 만약에 떨어지죠. 그러면 눈높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수시로는 얼마든지 인서울 주요학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원서를 썼는데 현실은 매우 정반대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십시오.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 그 정도 라인이 정시로 지원 가능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조금 더 너무 긍정적인 면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수시는 미래에 대한 원서예요. 당장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봤으면 좋겠고 잘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플러스를 해서 그 정도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원서를 쓰게 됩니다. 정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는요,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면 벌써 결론이 나와버려요. 실제 점수 나오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수시는 미래에 대한 원서, 즉 아직 보지 않은, 현재 원서 쓸 때 보지 않은 수능을 염두에 두고 원서를 쓰는 건데 정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이미 수능 성적 나왔어. 그 나온 성적을 바탕으로 수시 결과는 이미 결정이 안 됐으니까 정시 원서 쓸 텐데 그 상황에서 과거 결과에 대한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수능 점수가 나온 상태에서 원서를 쓰기 때문에 그 뒤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수능 경쟁력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하면서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로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시각적으로 보여드립니다. 9월 평가원 시험이 쉬웠습니다. 과연 이 평가원 구평 난이도가 수능에 미치는 영향? 근데 여기서 수능은요, 평가원에 출제하는 것 말고 어쩌면 나하고도 내 점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의미냐면, 자, 왼쪽과 오른쪽은 보실 때, 자,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2번 9월 평가원 국어의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점수 간격이에요. 오른쪽은요, 올해 수능 안 봤으니까 작년 겁니다. 작년에 어려웠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이 컷들이 지금 이건 대성마임의 기준의 지금 추정치이긴 합니다. 1등급 컷을 화작 기준으로는 98점, 2등급 기준으로는 95점, 3등급 기준으로는 88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화작을 88점 받았어요. 그러면 3등급 컷에 겨우 걸린 학생이 있겠죠? 자, 이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원점수가 매우 인플레이션 됐기 때문에 점수가 좋아요. 근데 등급은 3등급, 운 없으면 조금만 미끄러지면 4등급까지 떨어지는데 이 정도면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거죠. 이 점수만 받자. 이 점수만 받으면 내가 수능에서 점수가 잘 나올 거야. 왜? 여기를 보세요. 전년도 수능의 1등 컷이 88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의 느낌이 이번 구평에 88점 나오면 3, 4등급이냐를 따져야 되는데 작년 수능이었다면 1, 2등급 정도로 매우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지까지 것. 물론 매우 중요한 용기인데 제가 계속 경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원서가 너무 우주상향으로 솟구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자, 언매도 마찬가지예요. 86점이면은 지금 3등급 컷 정도로 지금 대성에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점수 받잖아요. 진짜 원점수 이 정도 받아오면은 시험이 어렵게 출제됐을 때는 당연히 1등급 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래. 시험이 어려우면 내가 88점, 86점 못 받을 수도 있어. 떨어질 수 있지. 그런데 이게 시험이 어려우면요, 점수가 꽉꽉꽉꽉 무너지는데 우린 또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떨어질 수 있지만 잘 버텨서 이 점수가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88점에서 한 84점, 한 82점 이런 식으로 너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만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조금은 일부러라도 경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구평시험이 너무 쉽게 출제되었을 때는 안 그러려고 보는데도 조금 더 용감해지는 경향이 있고 매우 내가 시험을 잘 볼 수 있으니까 좀 상향 지원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부모님, 학생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제가 이걸 감수하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보자. 그동안 봐왔던 3월, 5월, 6월, 7월 학평, 모평을 보고 이런 걸 같이 염두에도 보고 경향성을 보고 등급 및 백분위를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도 확실히 쉽다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작년에 확통의 경우가 시험이 이제 쉬워서 93.1등 컷이긴 했지만 미적분 기준으로 하면 84점 정도예요. 네, 84점 정도인데 이번에는 지금 미적분이 84점이면 2등급 컷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는 평상시 올해만 보더라도 예전에 봤던 모의고사 대비 풀만 났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실력이 올라갔나라고 해서 자기도 물음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국어와 수학의 쉬운 시험이 나중에 수능에 막연하게 점수 잘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그 기대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원서 좀 세게 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구평의 난이도가 나의 수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성적 추이와 이제 합리적인 현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자, 만약에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봐요. 3월에, 5월에 6평, 7월 9평 이렇게 점수가 나왔을 때는 보통 학생들이 생각할 때 내 수능 목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자, 국어 1등급 나와봤어요. 수학 1등급 나와봤어요. 영어, 탐구.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한 70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면 다 5,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능 최저뿐만 아니라 정시가 매우 낙관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래도 좀 더 보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점수 추이를 정리해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의 분포가 있었다라고 하면 가장 최근에 본 시험 평가원이 좀 더 우선 가중치를 좀 준다고 했을 땐 이 정도의 학생이라면 저라면 현 위치로는 1 이 정도. 거의 전체적으로 2등급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이렇게 나온 학생은 그래도 고대 학업 우수 또는 논술의 수능 최저는 충족할 정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되는 거지 5, 1등급 정도로 보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봤던 시험을 한번 쭉 펼쳐놓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 백분위 좀 보정을 좀 해야 됩니다. 보정하셔야 돼요. 보정한 다음에 쭉 깔아놓고 한번 내가 어느 정도지 냉정하게 보시면서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신술을 쓸 수 있으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서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그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시험을 본 여러분들을 지원 가능한 라인을 한번 체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되어야 수시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참고로 여기 있는 표점과 백분위는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대성마임에게 노출되어 있는 원점수를 변환했을 때의 표준점수 백분위의 조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준치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대성마임에게 점수를 넣어서 지원 가능한 라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내부적으로 밤을 새서 꼼꼼하게 다 지금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인 지원 가능한 라인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합격하는 그 순간까지는 대성마임액을 옆에 꼭 띄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연입니다. 자연.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넣어보시고 지원 가능 대학 라인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좀 약간 러프하게 막 크게 나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낮은 정도. 그렇다고 가장 밑과가 아니라 거의 중하 정도 되는 라인을 지금 노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공을 위한 수시 지원 조합이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원서를 써야 될지. 자, 그 시작점이에요. 과연 나는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을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떤가? 자, 먼저 위는 비교적 교과 성적이 관리가 잘 돼 있어요. 특히 비교과까지 잘 돼 있어요. 자, 이런 학생일수록 어떤 전형을 써야 되겠어요? 수능 경쟁력이 좀 약하면. 그렇죠. 이런 경우는 학생부 전형에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그러면
교과 전형에 써야 됩니까? 종합 전형에 써야 됩니까? 라고 할 때는 특별히 우리 학교는 그냥 일반고이고 특별한 어떤 커리큘럼상의 즉 개설되어 있는 교육과정 자체가 특별하게 특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아래쪽은요. 교과보다는 수능의 경쟁력이 더 있는 편입니다. 제가 표현상 교과 관리가 안 됐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교과도 좋은데 수능이 훨씬 좋은 경우. 자, 사전 질의응답에 학생들이 글을 올렸는데 어떤 학생이 있냐면 평가원 시험과 내신을 비교해보면 지원 가능하잖아요. 대성말맥에 넣어볼 수 있잖아요. 넣어봤더니 수시로 넣을 수 있는 이 학생부 경쟁력과 내 정시 경쟁력을 봤을 때 큰 차이가 없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재수를 하다 보니 삼수를 하다 보니 내신은 어차피 상수값이잖아요. 수능 경쟁력이 막 올라가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교과 성적이 좋고 비교과가 나쁘진 않은데 수능이 이미 훨씬 뛰어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한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는 정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래도 수시는 패스가 아니라 학생부 전형이 아닌 전형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논술 전형을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는 종합 교과에 비해서 논술이 적긴 적지만 결코 존재감 없지 않습니다. 마지막 반전 카드에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 교과가 비교적 거의 분리해서 학생부 전형을 쓸 수 없거나 애매한데 수능 경쟁력이 높은 학생이라고 하면 논술 전형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학생부 교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자 이렇게 정리한 학교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세대부터 지금 한양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옆에 이렇게 표시해놨죠. 고등학교 3학년만 원서를 쓸 수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양대는요. 졸업생도 쓸 수 있습니다. 네,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이 교과 전형은 주요 학교에서는 모두 수능 최저를 다 넣고 있습니다. 보시면 교과 성적이 100%인 경우도 있지만 서류가 20% 정성 이렇게 정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연세대는요. 그냥 교과 성적만 그대로 100% 들어가는데 고대는 서류가 20% 약 종합처럼 판단을 하는 20%가 있다라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그룹 중에 이화여대를 한번 보세요. 이화여대가 수능 최저가 없어요. 면접이 있긴 있는데 이 면접이 어떤 면접이냐. 자, 색이 좀 다르죠. 자, 이렇게 제가 보랏빛으로 해놓은 건 바로 수능 전의 면접이다. 면접이 있긴 있는데 수능 전에 면접이 있다라는 의미로 색을 다르게 처리해 놨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에서는 경희대만 고3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졸업생도 다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입니다. 건동홍숙 라인입니다. 지금 제가 오탄 같습니다. 이게 한양대가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따라왔는데 여기는 앞에서 이미 등장했던 거니까 보지 말아 주시고 네, 수능 최저가 없는 건대, 동국대 대신에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죠. 교과 전형인데 교과 정성평가, 서류 종합평가가 30%씩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인원 제한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졸업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 라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점점 학교장 추천 인원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 학교장 추천이지 제한 자체가 없어집니다. 바로 국숭세단, 인하대, 아주대 그렇습니다. 그냥 교과 100%입니다. 수능 최저는 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합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입니다. 서울대는 종합이 2개 전형이 있습니다. 바로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네, 단계형이에요. 면접은 다 수능 후에 있습니다. 자, 고려대 색깔이 지금 다르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수능 전에 면접이 있어요. 바로 무슨 전형? 계열적 합. 네, 계열적 합 모집은 면접이 수능 전에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 없는 일반은 서울대 일반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고대도 계열적 합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보여드립니다. 서강대는요. 서류 100%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위권 입장에서는 납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쓰면은
뭐 면접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후에 면접장을 가야 내가 참석을 할지 말지로 패스를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원서를 내는 순간 그 뒤부터는 우리가 수능을 만점 받으면 물릴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써야 됩니다. 자, 성균관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범대는 면접이 수능 전에 있으니까 제가 지금 색깔이 다릅니다. 의예와 자유전공은 모두 면접이 30%가 수능 후에 있다라는 의미고요. 과학인재 전형도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한양대 추천형, 네, 수능 최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류형도 대부분도 있습니다. 면접형 있긴 있는데 이게 어떤 면접 20%가 그 모집 단위가 교육 쪽, 그렇죠? 교육공학, 그다음에 그 사범대 과들 주요 학과 있었습니다. 이게 수능 후에 면접이 있습니다. 자,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면접이 지금 한국외대는 면접이 있긴 있는데 어떤 면접형은 수능 전의 면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있고 없고를 보시면 이쪽 페이지에서는 이화여대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서류형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라인입니다. 건동, 홍숙 라인입니다. 자, 보시면 홍익대가 수능 최저가 있고 서류 100%예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가 없고 수능 후에 면접이 있어서 학생들이 원서 쓸 때는 내가 수능을 정말 잘 봐버리면 어떻게 하지 혹시나 고민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보통 면접을 집어넣는데 면접이 수능 후라고 하면은 시험을 잘 보고 면접장에 안 가는 걸 내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면접이 수능 후에 있는 학교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인입니다. 자, 국민대의 경우는 서류 100% 전형도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자, 이쪽 페이지 모두 수능 최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대도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습니다. 면접형이 있는 경우는 다 모두 수능 후에 면접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입니다. 단국대도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여서 서류형의 경우는 학생 분양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면접이 다 수능 후에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는 해드리고 있지만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관심 있는 대학과 전형에 대해서는 일정도 확인하셔야 되고 수능 최저 여부도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전형이 안 되는 입장에서 논술 전형 쓸 수 있잖아요. 자, 그 논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세대 논술 100%입니다. 즉 학생부가 아예 안 들어가요. 수능 최저도 없어요. 자, 색이 다르죠? 이게 뭐죠? 네, 수능 전에 연세대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고려대 논술 부활했습니다. 교과 성적 들어가지 않습니다. 논술 100%고요. 경영이 수능 최저 세다고 했습니다. 사합 5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사합 8입니다. 탐구가 상위 한 과목만 들어갑니다. 서강대 교과가 일부 들어가지만 무시해도 됩니다. 논술 80, 교과 10, 출결 10입니다. 수능 최저 3합 7이고요. 성균관대 논술 100%고요. 어떤 모집 단위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조금씩 다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학과,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3합 5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 특징이 연세대랑 비슷한데요. 성균관대는 그냥 국수영탐 1 이게 아니라 국수영탐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3합 6을 만드는데 탐구 2개로도 2과목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약간 차이가 있죠. 자,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고 네, 논술 90에 학생부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물론 한양대 완전히 없냐? 있죠. 인터칼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지금 제가 없다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중앙대 교과 20 있지만 크게 영향력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일반 학과 기준으로 약 3합 6 정도가 됩니다.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모두 교과 성적이 없습니다. 논술로 100%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역시 약 3합 6 정도, 3합 5에 3합 6 정도 있고 뭐 2합 5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약 2합 5 정도가 되고 한국외대 2합 4 정도 됩니다. 네, 학과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색깔이 다르죠. 바로 언제입니까? 수능 전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색이 다릅니다.
교과 30% 반영이 되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건국대, 자, 지금 보이시면 이 색깔이 지금 그냥 하얀색은 다 수능 후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홍익대만 지금, 네, 전에 보이는 거고요. 아, 지금 서울시대 지금 페이지를 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끝에 지금 살아있네요. 네, 앞에서 본 겁니다. 자, 수능 최저 건대는 약 2합 5 정도입니다. 일반. 그 다음에 동국대 약 2합 5 정도 되고요. 홍익대 3합 8 정도 됩니다. 약간 느낌이 다르죠? 두 과목, 상위 두 과목인데 여기선 상위 세 과목이 필요합니다. 홍익대. 그 다음에 숙명여대 2합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라인은 평균적으로 2합 5 정도는 받아야 된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2합 5면 이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또 주학들 여전히 수능 최저 있고 논술을 보는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인하대, 아주대가 있습니다. 자, 교과 성적이 여기는 좀 일부 20%, 30%가 들어가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점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과연 여기에 쓰는 학생들의 내신이 얼마일까를 보면 보통 소성한 라인에서도요. 내신은 평균적으로 3, 4등급대가 많이 씁니다. 여긴 더 아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감점이 있다 하더라도 나만 감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감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교과 반영 비율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수능 최저도 있으니까 꼭 충족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자연계의 경우는요, 뭐 인문계도 유형으로부터 자유롭진 않은데 자연계 논술은 더 심합니다. 자연계는 출제 과목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입시 선택형 수능에서는요, 자연계 학생이지만 결국 수능으로는 미적분만 보잖아요. 미적분만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확통하고 기하를 잘 못해요. 확통도 내신으로 배우고 끝나고,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도 내신으로 배우는데 상대평가도 아니고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생들을 자꾸 거의 물어보면요, 잘 모른대요. 기억이 거의 안 난대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출제 과목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자, 하지만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요, 이 출제 영역은 의식하긴 의식하는데 저 출제 과목 때문에 내가 못 쓰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 전국에 있는 수험생 모두는 다 똑같아요. 대부분의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분만 선택을 하기 때문에 확통하고 기하는 어차피 서로 경쟁력이 없다. 물론 매우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논술 전형을 쓰는 학생들은 학생부 경쟁력은 없고 정시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징검다리의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수준도 고민하시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출제되는 과목들까지 염두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을 위한 수시 지원 조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시 모집의 비중이 크다라고 하면 저는 상향, 적정, 안정 이 둘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번이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구평이 쉽다 보니까 시험을 잘 봤어요. 그러면 여차하면 정시 한번 집중해 볼까? 이러면 이럴수록 상향 4개, 막 적정 2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수능은 모릅니다. 수능은 나에게는 아직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개수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정시에 승부를 건다 하더라도 꼭 안정으로는 하나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점수로 현재 위치로 지원 가능한 라인을 안정이라고 봐야 돼요? 적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건 적정이에요. 네, 그 적정을 기준으로 조금 더 낮은 대학 모집 단위를 꼭 한두 장 정도는 꼭 썼으면 좋겠다. 네. 자, 수능 경쟁력은 결국 상향 지원이냐 적정 지원이냐 안정 지원이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내신 성적 자체도 상향인지 안정인지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능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상향 지원하는 경우는 솔직히 수능 전에 전형을 치르든 후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붙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안정 지원의 경우는 혹시 몰라서 쓰는 건데 이게 납치 전형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납치되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제 납치 전형이라고 하는 건 크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 일괄합산 방식.
또 하나, 면접이 됐든 면접이 됐든 논술이 됐든 그게 수능 전에 치러지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우리 납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쓰면 좋긴 좋은데 그게 혹시 일괄합산이거나 수능 전에 전형이 치러지는 납치 전형인지는 꼭 체크를 하시고 원서를 쓰셔야 됩니다.